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한마 시작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김진표 의원이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알려져서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골탕먹이고 있는 중이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하도 사고가 많아 알아서 무너질 것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애는 쓰고 있지만 효과는 없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은 비춰지는 폭탄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어제 다뤘던 최순실 씨의 지난해 SNS 메시지 속보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차량은 신주인 거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데리러 가는 건가요? 모셔다 드리고 프랑크푸르트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내려오겠습니다. 개 사지 말고 앞으로 말을 사러 다니자고 하세요. 윤 실장이 한오바 옆에 경매하는데 잘 알아요. 앞으로 말 산업도 괜찮아요. 서류 정리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실 때 밀어놔서 정리 중입니다. 그 세무 파악만 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는지, 이곳 선수들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파악부터 하세요. 처리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코치와 상의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윤 대표한테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뭐든 원칙으로 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최병묵 편집장. 저게 조금 전에 우리가 작년 8월, 9월에 이른바 최순실이 이른바 독일에 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또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한국에 있고, 네, 한국에 있어가면서 이제 독일에서 노승일 부장이 사실은 자기의 딸인 정유라 씨를 이제 거기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네. 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여기서 네. 원격 조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당시에는 작년 5월달에 애를 낳았잖아요. 낳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승마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자꾸 승마를 하라고 앞뒤 대화 내용을 보면 체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유라 씨는 막상 실제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때 개하고 강아지 사고 뭐 이런 네, 거 네, 이제 네. 그런 것만 하러 다니니까 네. 노승일 부장을 옆에 붙여놓고 계속해서 저기도 그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 사지 말고 네. 말 사는 거 이런 거 이제 관리하고 윤 네. 실장이라는 건 그 아마 데이비드 윤 네, 그 아마 조력자죠. 그렇죠. 이제 네. 독일에 있는 조력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도 그래서 앞으로 말 산업이 괜찮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딸을 자꾸 관심을 원래 승마 쪽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손흥석 국장, 지금 아마 대화 내용에 보면 아마 독일에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될 차 얘기를 하면서 주로 상당히 고급 차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순실 씨는 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미 그 고급차를 계속 굴려왔잖아요. 네. 그 30억대 되는 레지던스에 거주를 하면서 그 레인지로버랑 벤츠 S클래스 두 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주로 이제 화이트 하얀색을 좋아했죠. 보면 뭐 거의 최소 2억에서 3억대 되는 그런 명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러한 아우디라든지 벤츠, 뭐 포르쉐 네. 이런 이제 고급차를 그게 우리 마치 뭐 그냥 일반 차 타는 것처럼 네. 최순실 씨로서는 당연하게 그냥 차 타면은 당연히 명품차를 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개념화가 돼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의원. 네. 아마 독일 한인 사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한국에서 재계 24위쯤 되는 갑부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게 지금 한간에 퍼져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승마 관련 일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돈 많은 티가 나긴 했겠지만은 네. 24위라는 건 본인이 한번 순위에 대입해보고 나온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가요? 24위쯤 네. 하는 사람들의 재산 규모를 보니까 여러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한 8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라고 보면 되는 그런 수치인데 네. 그것을 자랑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는 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유포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금 어제 검찰에서 아마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직 차관을 아예 길거리에 세워놔서 현직 차관을 태워서 최순실이가 지시를 한다는 내용을 아예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자, 당시 최순실이 김종전 문체부 2차관과 어떤 관계였던지 지난 청문회 때 고영태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자, 김 변호사. 어찌됐든 일국의 차관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인데 어제 검찰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어디 가서 서 있으라 이랬어요. 김종 차관 보고. 그럼 잠깐 들어와서 차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가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예,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검찰이 왜 이런 말을 법정에서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는 민간인에 불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김종 전 차관과 같이 함께 공모해서 어떤 직권 남용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그거는 최순실 씨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모르고 한 이야기다. 이 국정농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연을 꺼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관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세 차관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본인의 어떤 수행 비서라든지 또는 차량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세워놓고 차 안으로 불러서 뭔가 지시를 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길들이기 차원.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내가 갑이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차관을 거기 길에다가 세워서 대기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은 매우 은밀한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네. 사실은 공개된 장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차량 안으로 불러서 그때 당시에 또 차를 운전했던 분이 장시호 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바깥으로 나가서 기사가 들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논의하기에 어떤 비밀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좀 다르게 보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얘기한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종 전 차관을 거의 수행비서 다루듯 한 최순실 씨의 스타일은 맞아요. 네. 그럼 왜 저런 일을 했겠느냐? 네. 저거는 우리 왜 취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서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거예요. 워낙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아니 어느 사무실에 가면 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최순실 씨 사무실로 만약 김종 전 차관이 갔다든가 아니면 뭐 문체부 이 차관실로 최순실 씨가 갔다든가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네. 식당, 호텔, 커피숍 뭐 다 어디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호텔방 같은 데 앉아서 둘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유지상 필요해서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보면 과거에도 보면 왜 그 은밀하게 뭐 이렇게 만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나고 간첩들도 왜 무인 포스트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것처럼 간첩까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듯이 예. 이것도 사실은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이 대개는 이 뭐 만나는 주차장에서 장면 차 뒤에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도 하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예, 만나기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 한강 둔치나 뭐 이런 데서 만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김종 전 차관한테 최순실 씨 아니냐고 처음에 그랬을 때 네. 모른다, 간 적 없다, 네. 이렇게 잡아떼잖아요. 왜 네. 그러냐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사실 그런 법정에서 부분은 버틸만하다 뭐 증거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그 역삼동에서 했다는 그 테스타로사라는 그 커피숍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데 그때도 보면 김종 차관이 거기를 어떻게 갔냐면 음. 대로에서 내립니다. 일단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사실 차로에서 거기 앞에 딱 내리면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대로에서 내려서 걸어서 거기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나 지금 저렇게 노상에서 만나서 같이 타고 가서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둘 다 공통점은 어쨌거나 이 비밀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난다는 것을 잘 눈치 못 채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법이라고 봐요. 어제 최순실 씨가 보냈다는 그 SNS 메시지에서도 유독 입 조심해라, 보안 유지해라 이 얘기가 유독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 집에서 대통령이 외교사절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나왔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선실세로서의 그 힘이 유지된 동안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색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에 네. 어떤 본인의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놔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정농단이 여러 면에서 발견되고 있지만은 이런 대통령 선물까지 가로챘다 또는 더 큰 상황은 대통령이 진짜 그걸 줬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건 제 네. 생각에는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결례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로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나오지 않을까. 가로챌 리는 없을 거고 아마 네. 뭐 대통령이 줬다고 봐야 되죠. 네. 뭐 그냥 들고 나왔을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속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명백하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물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보고 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외국 대사나 외국이 뭔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장에게 임직원 등에게 주는 선물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선물 자체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15조 다음에 16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은 국고로 귀속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최순실 씨가 이거를 들고 나온 것은 국가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역시 검찰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검찰은 최순실 씨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즉 이제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과연 어떻게 김종 전 차관이라고 하는 네. 차관이라고 굉장히 고위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마지막 퍼즐 최순실 씨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공직자에게 힘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선물들이 다 최순실 씨 집에 있었던 것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특검이 이제 최순실 씨의 이른바 주사를 보통 즐겨 맞았다고 하는데 그 주사를 놨던 주사 아줌마, 이른바 백 선생이라는 분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 아줌마가 백 선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이고 참 그 부분이 지금 주사 아줌마란 게 지금 등장하고 그렇죠. 주사 아줌마인데, 그러니까 최순득 씨 집에 드나들던 주사 아줌마가 여러 명인데, 네. 그 백 선생이라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드나들었고, 고정적으로, 나머지 아예. 다른 사람들은 좀 바뀌었다는 바뀌면서 거겠습니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백 선생이라는 사람이 또 마침 보면 순천향대 대학병원 거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인 네.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순천향병원은 또 누굽니까? 최순실 씨가 자주 다니던 거기 이임순 예.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유라 씨도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이게 받아왔죠.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이 그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보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그 주사 아줌마와 이 백 선생이 결국 같은 사람 아니냐. 네. 이제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아마 지금 특검도 그 백 선생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조사를 하면 네. 이 주사 아줌마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얼마나 청와대에 자주 드나들었는지, 또 4월 16일 날 혹시 들어가서 뭐 주사 처치를 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서정석 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 주사 아줌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분이 청와대는 안 들어갔다, 세월호 당일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에 지금 덤성덤성 비어있는 시간대 이게 결국 의식되는 몇 가지 의혹에 좀 푸는 고리가 아닐까 자꾸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5일 안에 구체적인 그날의 행적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백 선생이라는 이 아줌마가 시점이 2013년이긴 하지만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관련된 움직였던 이 행태들을 본다면 그 뒤에도 청와대를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혹시 그 4월 16일을 전후한 시기에 혹은 그 당일날 들어와서 주사 어떤 실수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본다면 그 부분은 이제 조만간 뭐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와 있죠. 이 장시호 씨를 불러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도 어쨌건 헌법재판소에 그날의 구체적인 부분을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주사 맞는 것도 있잖아요. 맞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 속에 이제 다른 걸로 독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건 평소에 비타민제 주사를 자주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최순실 씨가 똑같이 배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 백 아줌마와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주목되는 것이 최순실 씨가 이른바 그 프로포폴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맞은 것으로 지금 자주 통계상으로 맞은 볼 걸로 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관계가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도 프로포폴을 맞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예단하기는 좀 빠릅니다. 예,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좀 밝히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 지금 어제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이른바 탄핵소추의 그 변호인단이죠. 대통령을 만나서 한 1시간 반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월 5일까지는 세월호 관련한 뭐 분명한 좀 입장을 밝히겠다. 뭐 시간대 비어있는 부분들. 그런데 세월호 7시간에도 대통령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을 좀 복원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이 기억을 복원해서 이제 1월 5일까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범죄 피의자를 네.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와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해보면 본인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진술을 다 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네. 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세월호 4월 16일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 정말 국가의 중대사를 그때 당시에 처리하고 있었던 네. 국가 원수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일을 기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성명을 하라라고 재판부에서 직접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진술이 이 헌법재판소의 법리 어떤 심리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지금 29일 날 어제 만났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임된 것을 보면 13일경입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안 가결되고 한 4, 5일 뒤 정도인데 네. 어떻게 그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선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1시간 반가량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뭐 배도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지금 뭔가 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좀 네. 토론을 해보면 사실은 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든 때로는 뭐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사실은 원제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기억을 하는데 네.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그 2014년 4월 16일 네. 날 세월호가 그 침몰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을 당연히 하죠. 그거 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만약 대통령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했다. 세월호가 빠지는 걸 봐가면서 성형수술을 했다 그러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월호가 빠지는 걸 보고 뭐 그냥 평상시대로 안보실장하고도 통화해서 보고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수석하고도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해서 뭐 일상적인 다른 보고도 받고 뭐 이렇게 했다면 특별히 세월호가 침몰하는 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전후에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호성 비서관이 특히 진술한 것 중에 한 2시 정도 돼서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 좀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사실 2시부터 나중에 중대본 방문할 때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비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청와대 상황이 시기에 2시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실제 7시간으로 제기된 의혹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정도의 어떤 법률적 대응만으로 그럼 그 앞에 그 상황 인식이 이렇게 느렸냐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전략이 과연 유효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미용실 원장 3시 20분에 와서 4시 37분에 나간 거 있잖아요. 그 시간도 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퍼즐들이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여옥 대위 포함해서 뭐 김영재 원장 등등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 4월 16일 날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는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도 그 나름대로 볼 것이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해서 과연 답변서 내용이 진실인지 그걸 또 규명하는 작업이 동시에 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게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